네, 그럼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1층, 2층, 3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이 뭡니까? 보시고 저기. 법률 사실이요? 예, 2층이 법률 요건, 3층이 법률 효과, 1층, 2층. 그러니까 지금 저 자체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는 거고. 자, 이제 매매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에 적어져 있으면 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임대차 하면 뒤에가 임대차 계약, 계약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제 이 매매가 성립하는 이 과정을 좀 세분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령집에서 조문 563조를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나중에 얘들을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563조 제목은 매매의 의의라고 되어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부유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굵은 글씨로 표현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 조문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어떤 단어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563조 조문 방금 읽었죠? 거기에 굵은 글씨가 있죠? 예. 제가 굵은 것으로 해놓은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온 거니까. 물건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렇게 안 적어져 있다.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재산권. 그러면 매매의 대상은 뭐라는 겁니까? 재산권. 그러면 재산권들은 크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거. 우리 민법 파트에서는 물권하고 채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되셨나요?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되셨나요? 그럴 때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거기 바로 밑에 틀린 지문 봐보시면 지상권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되겠지만 물권의 하나입니다.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지상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상권이라는 게 대표적인 물권 중에 하나다. 지상권도 뭡니까? 재산권. 이게 우리 시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대상은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물건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뭐라고 적어져 있다? 재산권이라고 적어져 있다. 물건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거는 물권이고. 아니. 여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재산권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물권이라고 나온 거예요? 물권이라고? 아니요. 물권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지상권이라고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문회가 우리가 보통 매매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물건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적어져 있다? 재산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재산권. 그러니까 주식도 재산권 아닙니까? 주식도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채권도 재산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고 물권의 여러 가지 중에서 지상권이라는 물권도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 채권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네,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다. 자, 그래서 조문에는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보면은요, 일단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둘이 친구라고 가정하고요. 야,
내 엑스토지 너 1억 원에 살래? 하든지 아니면 을이 갑한테 야, 너 엑스토지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누가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천상 얘가 먼저 했다고 치고요. 갑이 요렇게 을한테 야, 너 내 엑스토지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더 정확하게는 청약의 의사표시. 되셨나요? 이 용어들은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가격도 마음에 들고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승낙. 더 정확하게는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갑이 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이 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둘 간에 뭐가 성립합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요, 갑은 을한테요, 지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갑은 을한테 뭘 약속했습니까? 네, 엑스토지를 주기로. 더 정확하게는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기로.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셨나요? 그러면 둘 간의 약속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이제 채무,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채무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를. 되셨나요? 그래서 갑은 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여기서 소유권 이전 채무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 지가 약속한 걸 지켜야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1억 원이라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채무만, 의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갑은 권리도 갖죠. 어떤 권리? 을한테 너가 약속한 거 지켜라. 대금 지급 채권.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채권. 그랬고 이처럼 물건을 판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밑에다가 매도인, 매수인 안 쓸 겁니다. 판 사람은 매도인, 산 사람은 매수인.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 긴 글씨를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매도인 갑이 부담하는 의무, 이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플러스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 채권, 요거는 채무,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무는 마이너스로, 채권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소유권 이전 채무, 소유권 이전 채권, 대금 지급 채무, 대금 지급 채권,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가게 되면 이거 자체를 안 씁니다. 그냥 갑하고라고 매매만 딱 써둡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권리 의무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층, 2층, 3층에서 1층이 뭐였습니까? 법률 사실. 2층이 법률 요건. 3층이 뭡니까? 보시고 3층이 법률 효과.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매매 계약은 몇 층입니까? 1층, 2층, 3층 중에서. 매매 계약. 네, 요거. 3층, 예? 3층, 2층, 1층. 세 가지 중에서 2층, 3층 다 얘기해버리면 1층. 매매 계약은 2층. 2층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행위에서 여기서 매매 계약이 2층.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요 2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앞바퀴, 뒷바퀴 두 개로 이루어진 자전거죠. 되셨나요? 그러므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 앞바퀴, 뒷바퀴, 애들이 부품, 법률 사실. 요게 우리 시험 문제.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몇 층에 산다? 1층. 여기 우리 예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얘들은 1층에 살고 애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매매 계약이 몇 층? 2층. 요건이라는 게 여러분, 원인, 조건.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서. 3층이 어떤 겁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효과, 법률 효과. 매매 계약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결과가. 이게 바로 1층, 2층, 3층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말씀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매 계약이 딱 2층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앞바퀴, 뒷바퀴, 청약과 승낙, 그 부품이 법률 사실 1층. 그래서 2층이라는 매매 계약이 있게 되면 그 결과로서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하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고 물론 권리의 반대편은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1층, 2층, 3층의 개념입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는 몇 명이 산다? 2명. 뭐하고 누구하고 산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계약. 계약의 대표 주자가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 계약은 2층. 그 중에 법률 행위.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법률 사실은 2층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부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청약, 승낙, 1층에 살죠. 앞바퀴, 뒷바퀴. 그렇게 해서 이제 2층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 그 다음에 3층이 법률 효과. 그러니까 2층이 뭐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매매 계약으로 이 권리들이 지금 발생했죠. 되셨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채권. 그럴 때 채권의 핵심이 뭐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돼도 이게 소유권, 이전, 채권, 대금 채권과 거의 유사한 의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서비스로 주는 시험 문제.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2층에 둘이 사는데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었죠. 되셨나요? 그런데 준법률행위. 뭔가 법률행위랑 좀 유사한 것은 있는데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준법률이. 법률 규정. 여기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네.
이게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네. 법률 규정. 법률규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워버려요. 외워버려. 네네.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걸 제가 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막 시작할 때는 이걸 설명하기가 무척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때린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맞은 걸로 할까요? 제가 맞은 걸로 할게요. 예. 아, 네. 예. 저를 지금 폭행했습니다. 그럼 저 치료비 받을 수 있죠? 치료비 받아야죠. 받아야죠. 폭행 당했으면. 받아야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맞은 저는 피해자죠. 가해자에게 치료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 행위로부터 발생한 권리일까요? 법률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일까요? 법률 규정. 예. 여기 뭐가 적어져 있습니까? 여기. 불법행위. 요 불법행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앞으로 여러분 자주 보는 단어가 법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봅니다. 법정은 무엇의 줄임말이겠습니까? 예,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 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법정 채권. 방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했으니까. 용어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 거를 법정 채권이라고 부른다. 법정 채권. 그러면 여기 이 지금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든지 대금 지급 채권은 법정 채권일까? 약정 채권일까? 약정 채권이 또 뭡니까? 정체권은 아니고 약정. 약정 채권. 대충 한번 감으로 한번 해보세요. 감으로. 약정 채권일까 같죠? 약속으로도 봤어요. 약속으로부터. 요 매매 계약. 아까 매매 계약이 얘는 얘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약속했고 얘는 얘한테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약정이라는 말은 계약하고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유사한 말. 법정에 대비되는 말. 법률 규정에 대비하는 말. 약정. 그러니까 요 채권은 법정 채권이다. 약정 채권이다. 약정 채권. 약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 하시겠죠? 네. 시험 지문에도 그 약정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판례들에 나온 판례들에. 아, 판례. 예, 그 다음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지문 자체에서도 그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약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법정에 대비되는 말. 법정은 무엇의 줄임말이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 매매계획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매도인이니까 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생겼는데 이거는 법이 시킨 겁니까? 지가 원한 겁니까?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우리 둘이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다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된 거죠. 되셨나요? 자기가 원해서. 원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 의사에. 그런데 법률 규정은 법률 효과가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적어져. 법에 적어져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여가 된다.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시험의 단골 문제는 뭐냐면 요걸 물어봐요. 요거. 준법률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에가 이렇게 최고라고 끝나는 게 있습니다. 최고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의사의 통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각종의 최고. 각종의 최고란 말은 앞에 말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뒤에가 뭐로 끝나 있다? 최고로. 이걸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아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끝에가 무슨 통지, 무슨 통지 이렇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 묻지마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릴 때 어떤 표현을 할 거냐면 묻지마 암기.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각종의 최고는 뭐라고요? 앞에 거, 의사의 통지. 끝에가 통지로 끝나는 거. 각종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중에서 뭐다? 준 법률 행위. 준 법률 행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그냥 외워두면 시험에서 서비스로 한 문제씩 맞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자체를 그냥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자, 잠시만요. 여기.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앞에 말은 필요 없죠.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뭐라고 됐습니까? 최고. 각종의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단골로 나오는 서비스 지문입니다. 서비스 지문.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민법? 네? 벌써 어렵습니까? 지금 첫 시간이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용어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 1년 후에 시험장에 가서 용어 몰라서 틀리진 않습니다. 한두 바퀴만 돌아가면 용어들은 다 감 잡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은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있다. 제가 지금 최고가 뭔지도 지금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다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포인트만 잡아두면 되는 겁니다. 포인트만 잡아두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1층, 2층, 3층 요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층에 2명 살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네, 법률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 뭐라고요? 준 법률 행위.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준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예, 그것 자체가 헷갈리면 안 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거. 법률행위 종류. 그러면, 자, 법률행위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이게 추상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매매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근데 법률행위라는 말은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제가 쳐놨던 거 의사표시. 아까 누가 시킨 거 아니었죠? 매매계약 생각해보면 지 의사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 표시된 의사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아까 가비을한테 너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더니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라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전 시험에는 어떤 것도 나오냐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있게 됩니다. 의사표시라는 게.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완전 단골입니다. 물론 올해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어떤 부분이냐? 법률행위의 종류. 그런데 법률행위라는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바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2개. 그러면 단독행위는 몇 개겠습니까? 하나. 이렇게.
그럼 단독행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찍어보십시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번. 요거는 지금 뭔가 화살표가 있다라는 게 상대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거는 뭐라고요? 계약. 되셨죠? 그 다음부터 외우는 겁니다. 저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앞에 두 문자로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유, 제, 포. 되셨나요? 다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앞에가 동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유제포 씨하고 동철이라는 친구가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라면의 제목이 뭡니까? 상추면. 두 문자 보시면서 순서대로. 예, 상추면을 만들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고 개발한 라면인데 동철이는요 상추면 수가 뭡니까? 스프. 여기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고 재채기 하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유제포 씨하고 동철이가 상추면을 만들었는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 수프에 알러지가 있어서 먹고 나서 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 서비스입니다. 나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 뭔가 한 번씩 읽어보는 거죠. 유언, 유증. 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수험상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뭡니까 여러분? 포. 그런데 좀 이따 보게 되면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포만 외워서는 안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앞에 걸로. 위에 포는 뭡니까? 거기 보시고. 아니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유권의 포기. 근데 밑에 보면 포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포가 뭡니까? 공유지분의 포기. 예, 그것도 중요한 거고 나중에. 그 다음 거는요. 시효이익 또는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예, 그냥 줄여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은 생각하지 말고 얘들을 외운다. 두 문자를 외운다. 그런데 위에만 포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포가 있다. 포.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포는 앞에 걸. 앞에. 뭐라 됐습니까? 소유권의 포기. 예, 그러면 서비스로 그냥 한 문제 맞는 겁니다. 한 문제. 자, 그랬고, 이제 지금까지는요, 용어도 몰라도 되고, 그냥 대충 외워놓고, 나중에 한두 번 반복하게 되면 서비스로 그냥 맞는 겁니다. 서비스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시험 여부를 떠나서, 시험 여부를 떠나서 민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 너무너무나. 그게 뭐라고요? 제목이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법률 행위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는 그냥 두 문자만 외워도 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단독행위와 계약.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자, 그러면 다시 매매계약.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에 이제 앞으로는 여기 X 토지 이렇게 이것도 그냥 안 적겠습니다. 그냥 이거 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1억 이렇게만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통상 이렇게 생각해 보죠. 4월 1일 날 매매 계약하고 그날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중도금 4천 지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잔대금 5천 잔대금 5천 그래가지고 요거 5천만 원 주면서 등기 관련 서류들을 받기로 했다. 이게 통상 있게 되는 부동산 계약이죠. 부동산 계약이야.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매매 계약했습니다. 되셨나요? 예. 네. 요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요. 을은 소유권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아직 취득 못했죠. 뭐 취득했었습니까? 아까? 채권. 약속한 거 지켜라.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채권을 취득한 것이지 아직 소유권은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면 6월 1일 날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잔금 주고 등기 관련 서류들 전부 다 받겠죠. 뭐 위임 혼자 가서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4월 1일 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6월 1일 날. 내가 너에게 내 1억이라는 대금의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되셨나요? 예. 넘겨주기로 한다? 오케이. 넘겨받겠다. 6월 1일 하는 건 그럼 뭡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법률 아닌데 뭘 아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4월 1일 날 친구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오랫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6월 1일 날 한번 잡자. 한잔 하자. 오케이. 약속이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알딸딸 취하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취할 수도 있겠지만 4월 1일 날은 약속한 겁니다. 6월 1일 날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죠.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은요, 이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날은 뭐냐면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다. 등기소를 이게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 얘가 그걸 받는 게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받는다. 돈 주는 게 돈의 소유권을 넘겨준다. 넘겨받겠다. 그래서 6월 1일 하는 것은 넘겨준다, 넘겨받는답니다. 넘겨준다, 넘겨받는다. 이거는 넘겨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 4월 1일 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에 따라서 아까 갑은 을한테 지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됐죠.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은 갑에게 지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겠죠. 1억 원의 대금 지급 채무. 이러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무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 이게 4월 1일 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요거를 6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되면서 이때 뭘 하느냐? 처분행위.
의무 부담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친구가 딱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느냐? 막 버스에서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또는 사람들이 복잡해서 혼났다. 했더니 너 차 어떻게 했어? 나 차 처분했어.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처분행위에서 처분했다라는 개념은 처분행위를 해버리면 불이익이 발생하죠. 이해되셨나요? 처분행위를 했는데 불이익이 여러분 자동차 처분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동차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죠. 네.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죠. 돈 받잖아요. 돈은 별개고. 그냥 한쪽만 봤을 때 처분했을 그렇죠. 때 단순한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처분행위를 한 거죠. 돈을 처분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는 겁니다. 이 자체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자기 소유권을 처분했다.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지죠. 그래서 처분행위라는 개념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관점에서 처분했다. 라고 해서 처분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요게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물권행위. 다른 하나는 준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 소유권 양도. 우리 지금 부동산 팔았을 때. 되셨나요?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소유권 자리에다가 채권을 적어주는 겁니다. 채권 양도. 됐습니까? 그 다음 양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계약으로 권리의 주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6월 1일 날 합의로 이 토지 소유자를 바꿔버리죠. 되셨나요? 아까 매매의 대상은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563조에 굵은 글씨로. 재산권. 채권도 재산권입니까? 네.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물건을 팔았고 더 정확하게는 이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했던 거. 자, 그런데 요거는 부동산을 판 거고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았다. 채권. 요 채권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되셨나요? 그러면 4월 1일 날 채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 6월 1일 날 합의로 이제 채권자를 바꾸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 합의로 계약으로 권리자를 바꾸는 거. 지금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양도, 양수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판 사람, 매도인, 을은 매수인. 6월 1일 날이 되면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갑은 양도인, 을은 양수인. 그 기간에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이날 하는 게 직접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직접 넘겨주는 거. 계약으로 지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거를 양도한다. 양도한다. 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부동산 팔아가지고 6월 1일 날 소유권을 합의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소유권 양도. 채권을 팔아가지고 4월 1일 날 채권 매매 계약하고 6월 1일 날 합의하면서 자, 이 채권 이제 너 가져. 알았어, 나 받을게. 돈 주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 되셨나요? 그러면 처분행위에
네,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게. 그런데 여기는 물권행위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준물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권행위라는 건 뭐냐면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권 변동. 소유자 바뀌는 거. 그런데 요 채권은 물권은 아니죠. 그런데 두 개가 전부 다 6월 1일 날 하는 것으로서 처분행위라는 개념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채권 양도 후 통지는 준물권행위다. 옵니까? 있습니까? 채권 양도 후 통지는 아까 그거죠. 의사 준물권행위다. 준법률행위인데. 그렇죠. 채권 양도하고 채권 양도 후 통지는 다른 거죠. 됐습니까? 채권 양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채권 양도는 준법률. 다시 채권 양도는 채권의 양.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틀리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대사가 있으니까 법률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행위 이것을 또 어떻게 나누기도 하냐면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채권 양도.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 채권 양도 통지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아니, 잠깐 헷갈려요. 그냥 헷갈린다니까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앞에 거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아까 각종의 통지, 각종의 예, 그거는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 규정. 법률규정.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채권 양도 후 통지하고 채권 양도하고 이 자체가 완전 다른 거다. 완전 다른 거다. 채권 양도는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것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양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자체가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으로 권리자를 합의로 권리자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의식만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상포회가 상속이었죠. 상속. 그러면 상속 앞에 있는 이 포괄 승계 여기다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이전적 승계 여러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여기 채권 양도 앞에 있는 준물권행위 이 단어만 신경 쓰지 말고 큰 분류로 나누게 되면 뭐에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더 드릴 테니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무부담행위. 이걸 채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며칠 날 한다? 며칠 날? 4월 1일 날.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매. 아까 매매 써지면 매매 계약이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뒤에 읽을 필요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거 다 시험 문제지만 매매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됐습니까? 특징. 4월 1일자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나중에 이행해라는 문제를 남긴다. 됐습니까? 약속 지키는 거. 나머지는 지금 읽지 말고. 처분행위. 6월 1일 날 하는 거. 6월 1일 한번 생각하면서 권리를 이제 전국적으로 변동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법률행위. 6월 1일 날. 그랬을 때 대표적인 예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그랬고 뒤에는 아직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소유권 양도. 채권 양도. 그러면 소유권 양도하면 토지 매매한 계약 4월 1일 날. 채권 양도하면 4월 1일 날 무슨 매매? 채권에 대한 매매.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되니까. 그 양도, 계약으로 넘기고 넘겨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처분행위. 처분행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먼저 이거는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매수인이 이 X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묻지 마음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1번 이 매매 계약이 먼저 그냥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무효인 매매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해야 된다. 유효된다. 그 다음 갑이 6월 1일 날 소유자여야 됩니다. 소유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을 앞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맞춰져야 됩니다. 그냥 묻지 마음기 하십시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첫 번째 의무 부담 행위인 4월 1일자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 두 번째 매도인 갑이 누구야 된다? 저기 적어져 있는 거 소유자. 그런데 제가 적어놓은 게 지금 날짜를 적어놨죠. 언제? 일단 확인할 거. 그렇죠. 6월 1일 날. 6월 1일 날. 그랬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매도인이 되고 여러분이 매수인이 돼 가지고요. 매매 계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문집으로 따로 안 가고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569조에 매매 대상은 아까 권리라고 그랬죠. 더 정확하게 하면 재산권이지만 쉽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부동산 내 거 아닌데 우리 매매 계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이 건물 생각하시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단골 지분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부동산에 대해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매도인이 돼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건물 1억 원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오케이 1억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 간의 매매 계약 유효하게 성립했습니까? 네. 유효합니까? 네. 효력 발생합니까? 유효하죠. 유효하고. 효력 발생. 저는 여러분 저한테 대금 지급 의무 있습니까? 발생했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아니 있어요. 방금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매도인이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매매는 유효하다? 네.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말은 여러분은 매수인으로서 저한테 1억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네.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네.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이전하여야 한다. 네. 이 말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고 이 말이 그 매매 계약이 뭐 하다는 말입니까?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4월 1일 날은 제가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6월 1일 날 이전 행위를 하려면 처분 행위 넘겨주려면 뭘 해야 된다? 취득해서 이전해야 한다. 이게 여기 적어져 있는 겁니다. 최소한 6월 1일 날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조문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핵심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굵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된다. 이전하여야 한다는 말이 이 매매가 유효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취득하여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6월 1일 날은 최소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니 복잡하게 왜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눠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우리 법 자체가 4월 1일 날 행위하고 6월 1일 날 행위를 지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4월 1일 날은 소유자 아니어도 상관없다? 예, 그게 이전해야 된다. 그 매매가 유효하다는 거. 그러나 6월 1일 날 소유권 양도해 주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취득하여라고 적어져 있고.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 뭐 시험에는 수없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매매 계약이 여기 의무 부담행위는 4월 1일 날 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 특징. 다시 한 번만.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나중에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그 다음 이제 핵심 또 행위자에게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도 유효하다. 처분의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다. 그래서 좀 의식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아주.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처분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하고 관련된 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